반갑습니다. 김영무의 작가생활 이야기 7번째 시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동양학에 대한 기본 소양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노자 사상은 무척 어렵게 느껴질 테죠. 서양식 학습에 익숙한 현재 우리들은 각종 개념들을 이해하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답만을 원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다시 말해 동양학에서는 모호성이 하나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현대 이전의 서양 철학에서는 언어에 대한 신뢰감이 절대적이었으나 동양학에서는 처음부터 언어에 대한 신뢰감이 확고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를테면 말로서는 그 어떤 개념도 제대로 전할 수 없다고 보았던 거예요. 사람들은 노자가 말한 도만 어려워하는데 실은 공자의 논어에는 어지린 자가 무려 105번이나 나오지만 그 개념의 본질은 끝까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말씀이에요. 작가님, 갑자기 너무 철학적이신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들이 채널을 딴 데로 돌리실까 봐 걱정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노자 사상에 비상한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를테면 4년 전 가을에 나는 나의 블로그에 별다른 뜻도 없이 노자 사상의 이해라는 짧은 글을 올려놓았는데 희한하게도 오늘 이 시간까지 그 글을 조회하는 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더란 말이에요. 기원전 6세기 후반 중국의 춘추시대 인물인 노자는 이른바 도가사상의 시조로 유가의 비조인 공자와 동시대인으로 영원한 쌍벽을 이루고 있는 철학자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참에 현수연 씨가 제 블로그에 올려놓은 그 글을 한번 또박또박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공자가 따뜻한 서선으로 하늘 또는 자연을 마주하려 들었다면 노자는 자연불인, 즉 차갑고 객관적인 눈으로 자연을 대하러 들었다. 공자가 인간을 본체로 한 사상적 논리를 전개하러 들었다면 노자는 도를 본체로 한 사상적 논리를 전개하러 들었다. 여기서 노자의 도는 다시 없음이란 무가 되는데, 즉 노자의 무는 있음이란 유의 반대가 되는 존재론적 의미의 없음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을 초월하는 형이상학적 의미로서의 무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중국 사회과학원 교수이며 중국의 문화인류학회 부회장이기도 했던 섭서헌은 중국 철학의 최고 범주인 도는 이미 신화 속에 체현된 자연 질서를 원형으로 삼은 어떤 추상이라 정의하기도 했다. 잠깐만요. 여기서 도를 논하거나 없음이란 무에 관한 귀무론 등을 본격적으로 논하게 되면 그야말로 철학 강의가 되고 말 거예요. 도를 그냥 최상의 가치를 지칭하는 추상명사점으로 인식하기로 하십시다. 노자의 직계 제자 장자는 오줌과 똥 속에도 도가 있다 하는 말을 했으니 도는 일상적 개념에 속한다는 것도 유념들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내가 굳이 노자의 사상을 거론하게 된 까닭은 노자가 멀리 저기 까마득한 우주 속 인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 개개인의 가슴 속에도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일러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눠보자면 공자적 인간형과 노자적 인간형이 될 텐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가슴 속에 노자적 생각과 공자적 생각을 동시에 가진 꼴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속에 노자적 경향과 공자적 경향을 아울러 가졌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요. 보세요. 요즘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이 되겠다고 열변을 토하는 여야 정치인들,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자세가 바로 공자적 정형이라 말할 수 있고, 에라 꼴보기 싫다고 세상을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에 몸을 맡기로 든다면 그게 곧 노자적 정형이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자는 세상을 가까운 거리에서 살펴보며 이건 옳고 저건 틀렸고 이건 착한 노릇이고 저쪽은 그릇된 길이다 하는 등의
분별을 일삼고자 했던 어른이었고, 노자는 아주 멀리 떨어져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일에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자 했던 어른이었습니다. 노자 철학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도 잘 아는 그 중림치련이었는데, 그들은 산속에 응거하며 그냥 술이나 마시고 비파만 탔으니까요. 그럼 작가님, 저는 노자적 인물이 되는 건가 봐요? 정치판에는 관심을 가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네, 정치하는 사람들 말은 듣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또 누구 말이 옳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현수연 씨는 노자적 인간형이 틀림없군요. 아주 멀리서 보면 저자나 그자나 어슷비슷해 보일 테니까요. 또는 가소롭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노자 사상의 계승자인 장자는 세상사나 세속적 인간들을 향해 마구 조소를 퍼붓기도 했던 거예요. 아, 노자의 사상을 한마디로 무의자연설, 즉 무슨 일을 자꾸 꾸미지 말고 자연의 섭리에 내 인생을 맡기라 하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그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노장자의 사상은 공맹자의 사상에 대한 철저한 비판적 논술이라는 사실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노자는 착함이니 혐오니 아름다움이니 추함이니 오름이니 그림이니 하고 공자가 애써 주장하는 분별 내지 인간의 가치 판단을 극히 부질없는 인위 및 자기로 규정지으면서 그러한 분별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의 잣대를 제거하려는 사상적 행위를 무의로 정의하려 듣던 거예요. 작가님, 오늘 주제는 노자일기로 예고되어 있는. 하하하, 그렇군요. 하마터면 변죽만 올리다 본론을 빠뜨릴 뻔했군요. 모름지기 작가는 그의 사상을 개연성이 충분한 구체적 사건으로 작품하여 독자나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인데, 내가 노자 사상만 논하려 든 것 같군요. 현수연 씨는 2016년 정초에 공연된 제 작품의 연극 노자일기 못 보신 것 같은데? 네, 못 봤어요. 앞에서 나는 노자는 세상을 멀리서 바라보며 사는 눈을 가졌다고 했는데, 달리 말하면 공자는 사회 공동체적 행복을 추구한 경향이 농후했고, 노자는 개인주의적 행복 추구론자에 가까운 인물이라는 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노자 사상에 기반한 노자 일기를 집필하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작품 해설을 덧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행복 또는 이상이 과연 이 지상에서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다소 거창한 화두 앞에서 이 작품의 구상이 비롯되었다. 물론 그 대답은 부정적이었으니 인간의 갈망은 끝이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스토리의 윤곽은 다른 작품에 비해 쉽게 잡혔다. 주제 의식의 극명함에 포커스를 맞추려다 보니 굳이 복합적인 구성에 매달릴 까닭조차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관객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극적 사건의 구체성과 인물 묘사에 있었다. 결국 나는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존재하는 모성회귀 본능을 주인공의 극적 의지로 삼기로 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제시하는 모성회귀 본능은 굳이 프로이드가 제시한 잠재의식적 개념보다는 도적 자연, 즉 자연이 곧 진림을 주장한 바 있는 노자의 초월적 의지에 기반을 두기로 했다. 한마디로 노자는 공자의 뜻이었던 남성 주도 사회 속에서의 제도화된 위계질서 및 문명화를 거부하고 일체 인위적인 속박에서 벗어나 원시적인 모계 중심 사회 속에서 더불어 참된 자유를 만끽하려 들고자 했던 사상가였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관객이 과연 원시적인 자연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주인공의 의지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반문 앞에서 작가인 나는 다시 번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실제로 위의 물음 앞에서 나는 어떤 확신을 얻지 못해 몇 년 동안 미적거리기만 하다가 어느 날 어떤 TV 채널에서 방영되는 다큐멘터리 한 편을 우연히 시청하면서 불현듯 용기와 자신을 얻게 되어 이 작품의 집필에 열정적으로 매달릴 수가 있다.
남태평양에 있는 어느 섬의 원주민들이 한동안은 현대 문명인들과 동화되어 가다가 추장의 결단에 의해 편리한 외래적 문명의 이기를 깡그리 포기해버리고 자기 종족들의 전통적인 원시 사회 문화권으로 복귀한다는 실화가 그 내용이었다. 이어서 자료들을 섭렵해 보니 남미의 아마존 밀림 지방에서는 아직도 문명세계와 교류를 끊은 채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부족들이 꽤 많이 존재한다는 페루 정부의 공식적 확인도 접할 수가 있었다. 후안 오시오 페루 문화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추정할 수 없지만 여전히 문명세계와의 교류를 거부하는 원주민 사회가 아직도 페루의 아마존 지방에는 존재한다고 밝혔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제도화 및 문명화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인간은 다른 한편으로 원시적 자연에 대한 회귀를 꿈꾸는 아이러니컬한 존재임을 극적으로 그려본 희곡이라 말할 수 있겠다. 작품 해설을 듣고 보니까 그 작품의 내용이 점점 궁금해져요, 작가님. 희곡 노자일기는 문광부 주관 원로 연극인 공연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 2016년 정초에 대학로 엘림홀에서 초연되었습니다. 그때 작품 홍보용 벽보와 전단들이 나돌자 나에게 전화로 노자일기라는 타이틀에 나오는 노자는 고대 중국의 철학자 그 노자를 말한 것이냐고 묻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작품의 줄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된 건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작가님. 그렇다면 전수연 씨가 작품의 줄거리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험준한 비악산 속에는 2층으로 된 산장식 주택이 있고 그 집에는 60대의 노인 아버지와 그의 딸인 30대의 처녀가 살고 있다. 어느 겨울날 폭설이 내려 사방의 길이 꽉 막힌 상태인데 노인이 올물을 쳐놓은 바위 밑으로 갔다가 한 마리의 산토끼를 주워들고 낯선 남자를 들쳐업은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리하여 노인과 처녀는 그 낯선 남자를 살리기 위해 애를 태우면서 그 남자를 따스한 2층 방 안으로 옮겨 눕혀놓는다. 그때 등산객으로 가장해서 입산했다가 폭설로 인해 발이 묶인 꼴로 2층에 투숙했던 형사가 나서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낯선 남자가 바로 자기가 찾고 있던 탈옥범인이라면서 그의 손목에 수갑까지 채운다. 이윽고 형사에 의해 낯선 남자의 정체가 밝혀지는데 그 남자는 여대생을 칼로 찔러 죽인 살인범으로 15년형을 언도받았다가 지난 14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고 모범수가 되어 특별 휴가를 나왔는데 기소를 하지 않아 결국 지명수배자가 되었다는 사실 등이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로 보면 그 남자는 귀후미육이 범이었다. 그렇게 되자 노인의 입장에서는 자연 많은 의구심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가령 15년형을 언도받은 사람이 14년간이나 옥살이를 했고 게다가 모범수라면 그런 남자가 미귀범이 되었다는 사실 등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남자는 비학산 너머에 있다는 비하감의 어머니를 찾아서 거기까지 왔다고 했는데 노인이 알기에 비학산 너머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암자의 그림자조차 없었다. 노인이 낯선 남자를 향한 비상한 관심과 의욕 등을 내비치자 형사는 그저 형사로서의 임무에만 충실하겠다면서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그리하여 화장실을 찾아 거실로 내려온 남자를 향해 노인은 조심스레 몇 가지의 사실들을 추궁하기 시작한다. 남자의 고백에 의하자면 그는 서울에서 평범한 은행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골목길에서 칼에 찔려 쓰러진 여대생을 구해주려다 경찰관에게 체포되었고 칼에 묻은 지문이라는 증거에 의해 억울하게도 살인범으로 몰려 15년이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14년간이나 옥살이를 하다가 특별 휴가를 나온 사람이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남자는 인간의 말이 진실을 전하기에는 무력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무의미함을 절감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조금만 더 참았으면 사면 조치라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일종의 아쉬움을 표현하는 노인을 향해 이렇게 절규하듯 말한다. 어르신, 어떻게 감히 그런 말씀까지 하실 수가 있죠? 역시 제 말이 잠꼬대로 들렸단 말씀인가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어불성설인데
제가 왜 모범수가 되어야 했죠? 제가 왜 살인범이에요? 제가 왜 수감자가 되었어야 했는데요? 제가 왜 일삼아 빵간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일삼아 빵간으로 되돌아가 살인이란 그 범행을 인정해야 하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말들이 저를 향한 올가미와 다를 바 없었다니까요. 낯선 남자의 뼈저린 진실을 간파하게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 노인은 그 남자야말로 자기 딸의 배필로 적당하리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형사를 위협, 그의 수갑을 풀어주는가 하면 자기 딸과 둘이서 함께할 기회까지 만들어주게 된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차린 처녀는 기꺼이 그날 밤을 그 남자와 함께 보내게 된다. 형사 또한 남자의 진실을 신뢰하게 되어 일종의 직무유기가 될 망정 노인의 위협에 마지못한 듯 뒤따르기로 마음을 먹게 된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모처럼 느긋한 마음이 되어 처녀와 농담까지 주고받으며 두 사람의 인연을 은근히 축하하려 든다. 그랬는데 남자가 어머니를 찾아가겠다며 배낭을 짊어지고 나서는 것이다. 노인과 처녀가 펄쩍 뛰며 남자의 길을 가로막고 나선다. 심지어 형사는 피스톨까지 뽑아들고 남자의 의지를 꺾으려 들지만 남자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다. 그는 이미 생사의 경계까지 넘어선 듯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았다. 드디어 노인이 입을 연다. 산이야,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내가 그만 내 자신한테 깜빡 속고 말았다만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인간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 저 사람은 나비였다. 장장 14년 동안 어두운 곳에서 번데기로 움츠리고 있다가 이제 막 탈바꿈을 끝낸 나비. 나비가 아니라면 꿀벌이거나 그도 아니면 바람이거나 구름이거나 훨훨 자유롭게 훨훨 날아가게 내버려두자. 우리가 붙잡아봤자 그는 못 산다. 그 나비는 어떤 나비가 한 송이 꽃에서만 머물며 살 수가 있겠나. 네, 자기 작품 홍보 차원에서가 아니라 가을밤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삶의 의미와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 작품 노자일기를 예로 들어보았습니다. 소설가 서영은 씨가 그 연극을 관람한 후에 은근히 재미있는 작품이란 말을 해주더군요. 그리고 대부분의 관객들이 사람의 냄새가 물씬 나는 작품이란 평도 해주었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는 학기편의 첫 구절로 정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신청 잊으시면 안 돼요.